샤크암이라는 사건을 알고 계시나요? 호주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굉장히 유명했던 탓에 미드 CSI에서도 한 에피소드로 다룬 적도 있습니다. 자, 1935년 4월 17일 호주 시드니에 있는 쿠지의 해변가입니다. 쿠지라는 지역의 해변가예요. 여기서 발생했던 사건입니다. 이곳에서 대형 상어가 한번 잡힌 적이 있어요. 이 상어가 굉장히 큰데 길이만 3.5m가 됩니다. 상당히 큰 상어죠. 실제 잡혔던 상어입니다. 대형 상어인데 곧바로 잡힌 뒤에 수족관으로 옮겨집니다. 근처에 있던 수족관으로 옮겨졌어요. 사람들은 소문이 났죠. 거대한 상어가 잡혀서 수족관으로 옮겨졌다. 이 얘기를 듣고 이 상어를 보기 위해서 이 수족관에 굉장히 많은 관람객들이 몰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8일이 지났어요. 4월 25일. 이 붙잡혔던 상어에게서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갑자기 병에 걸린 것처럼 비실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어가. 이 상어는 관람객들 앞에서 몸을 뒤틀기 시작하더니 그날 먹었던 먹이들을 전부 토해내게 됐습니다. 대형 상어가 토하는 장면 자체도 좀 희귀한 장면이었지만 사람들은요, 그 순간 모두 얼어붙게 됐는데요. 바로 상어가 토해낸 먹이 속에 사람의 팔 한쪽이 같이 섞여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상어가 개어낸 한쪽 팔은요, 왼쪽 팔이었습니다. 어깨끝부터 손까지 전체 왼쪽 팔 전체가 토해내졌고요. 손목 안쪽에는 그림 보이시죠? 권투를 하는 사람의 문신이 그려져 있었고 손목에는 잘려진 밧줄의 일부가 묶여 있기도 했습니다. 이 상어가 잡히기 전에 수족관으로 옮겨지기 전에요. 사고로 바다에 빠진 사람을 잡아먹었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자니 손목에 묶인 밧줄은 설명되지가 않습니다. 이대로면. 자, 여기서 이 상어에 대해 정확히 조금 더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이 상어의 정확한 명칭은 뱀상어라고 합니다. 평균 3m에서 4m 정도의 크기로 자라게 되고요. 최대 800kg까지 나가는 거대한 종이에요. 해양 생물들을 닥치는 대로 다 잡아먹습니다. 바닷속에서는 거의 최상위 포식자 중 하나가 되겠죠. 이 뱀상어의 특징가 강한 산성을 띠고 있어요. 위액이 굉장히 강한 산성이에요. 그래서 잡아먹은 것들은 금방 위산에 의해서 녹아서 사라집니다. 소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버린 산업 폐기물까지도 먹고 나서도 소화를 다 시킬 수 있는 체질을 가지고 있어요. 이상하죠? 이러한 체질을 갖고 있는 상어가 토해낸 이 왼쪽 팔은요, 수족관에 온 지 8일이나 지났는데 전혀 소화가 되지 않은 채 온전한 모양 그대로 상어의 뱃속에서 나왔다는 거죠. 사고로 수족관에 빠진 사람이 이 상어에게 잡아먹혔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 수족관은요, 그동안 아무런 사고도 일어났던 적이 없고 관람객과 직원 중에서도 다치거나 실종됐다고 신고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상한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자 수족관 측에서는 이 사건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결국 이 상어를 해부하기로 합니다. 해부를 해보니까 이 뱀상어가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수족관으로 오기 직전에 또 다른 작은 상어를 한번 잡아먹었던 거예요. 이 상어의 뱃속에 사람의 팔이 있었던 거죠. 작은 상어가 사람의 팔을 집어 삼켰고 뱀상어가 상어를 통째로 삼키면서 이 팔에는 뱀상어의 위액이 닿지 않았기 때문에 이 왼팔이 온전하게 소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토해낼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사람 크기 정도의 작은 상어가 왼팔이 되는 사람의 팔을 잡아먹은 뒤에 그 뒤에 다시 대형 상어에게 잡아먹혔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건데, 그렇게 생각을 하자니 왼팔 외에 다른 신체 부분은 상어의 몸속에서 발견되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이 발견된 팔의 단면이 상어에게 뜯어막혔다라고 하기보다는 예리한 칼에 의해서 깨끗하게 잘라내져 있는 단면이 보였습니다. 이것도 이상한 거죠. 상황을 정리해보자면 이 왼팔의 주인공은
상어가 아닌 사람에게 공격을 받은 뒤에 바다에 버려져서 다른 뒤에 버렸겠죠. 그 팔을 상어가 먹었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이 사건은 사고가 아니라 타살 사건이었어요. 이 사건이 살인 사건으로 결론이 지어지면서 본격적인 조사가 진행이 됩니다. 가장 처음에 이뤄져야 할 조사는 이 잘린 팔의 주인이 과연 누구인가 신원을 밝혀내는 일이었어요. 팔이 다행히도 너무나 온전하게 토해내줬습니다. 지문도 그대로 다 남아있었다 그래요. 그리고 이 손목에 있는 문신도 특이했기 때문에 신원을 밝히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었다 그럽니다. 경찰이 이 사건을 가지고 신문을 통해 호주 전 지역에 보도를 냈습니다. 그리고 곧 한 남성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이 남성의 말로는 이 왼팔의 주인이 자기의 형이 되는 사람이고 얼마 전에 실종된 상태였다라는 내용의 전화를 했었던 건데, 만나서 지문대조를 통해 알아보니 이 남성의 것이 가족이 맞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잘려진 상어에게 잡아먹힌 이 팔의 주인은요, 1890년에 영국에서 태어났던 사람으로 상어가 해안가에서 잡히기 열흘 전이었던 1935년 4월 7일부터 실종 신고가 됐었던 제임스 스미스라는 사람으로 밝혀집니다. 제임스는요, 복싱 선수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팔에 있는 문신이랑도 일치를 하네요. 시드니에서 불법 도박을 하고 있던 우범자였습니다. 자, 실종 당일날 4월 7일 제임스가 낚시를 하러 간다는 말을 아내에게 한 뒤에 집을 나섰다가 행방불명이 됐어요. 연락이 끊긴 거죠. 그래서 이제 경찰이 행적을 쫓아보니까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이 상어가 발견된 쿠지 지역에서부터 자동차로 28k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는 시드니 남부의 크로눌라 해변가였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위에 있는 동그라미가 쿠지 해변가고요. 자동차로 28km 정도 내려오죠. 자, 저 아래에 있는 동그라미가 크로눌라 해변가가 되겠습니다. 아마 아래에 있는 지역에서 사건을 있고 나서 상어는 위로 올라와서 붙잡혔던 것 같아요. 이날 제임스가 크로눌라의 한 호텔에서 자신의 친구인 패트릭 브래디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카드 게임을 했다는 것까지 밝혀냈습니다. 자, 그래서 패트릭 브래디에 대한 조사가 시작이 되었죠. 패트릭 브래디는요, 제임스가 실종된 날 이 근처의 해안가에서 별장 한 곳을 렌트했던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게 됩니다. 경찰은 패트릭을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을 하면서 해군과 공군의 도움을 받기 시작했어요. 팔 이외에 나머지 신체를 찾아야 됐으니까요. 그래서 제임스의 나머지 시체를 찾으려고 했지만 소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으로 의심되고 있는 이 패트릭이 빌렸던 별장을 찾아가서 단서를 찾기로 했어요. 별장을 수색해 보니까 경찰들은 이런 결론을 냈습니다. 패트릭이 친구인 제임스에게 술을 먹인 뒤에 살해를 했고 시체를 바다에 던져서 증거를 없애려고 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시체를 어딘가에 담아야 했을 것인데요, 운반을 해야 되니까요. 이때 자신이 가지고 온 여행용 가방, 여행용 트렁크나 아니면 시신이 들어갈 만한 어떤 상자를 이용했을 거예요. 이 안에 시신을 담아서 이동하려고 했지만 트렁크가 좁았을 겁니다, 상자가. 그래서 제임스의 팔이 다 들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마지막 남은 왼쪽 팔이. 그래서 칼로 절단했고요. 이 절단한 팔을 트렁크의 손잡이나 주변에 로프를 이용해서 묶었겠죠. 그리고 계획대로 바다에 던져서 유기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부터 패트릭에게 계산 밖에 있었던 돌발 상황이 발생하게 되죠. 바다에 빠진 제임스의 최초 목격자가 바로 상어였던 겁니다. 상어는 제임스의 절단된 왼쪽 팔을 묶어졌던 로프와 함께 집어삼키고 얼마 뒤에 자신보다 더 큰 뱀상어에게 다시 통째로 잡아먹히면서 제임스의 왼쪽 팔은 뱀상어의 몸 안으로 최종 이동을 했던 거죠. 자, 여기에 이어서 새로운 단서를 주는 목격자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살해 현장인 그 별장이 있는 크로눌라 지역에서
택시 기사를 하던 남성이었는데, 이 남자가 자기가 이 제임스가 실종되었던 다음날 아침에 이 패트릭을 태우고서 어느 저택 앞에다가 내려주었다라는 진술을 합니다. 그 저택은요, 바로 레지널드 홈즈라고 하는 사람의 집이었어요. 새로운 인물이 등장했어요. 레지널드 홈즈라는 이 사람은요, 이 지역에서 보트 사업을 하던 많이 알려진 사업가였는데, 남들 몰래 자신의 보트를 이용해서 밀수품을 가지고 오는 밀수업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밀수업에 가담했던 사람이 바로 이번에 사망했던 제임스 스미스였던 거죠. 이제 모든 정황들이 다 모여졌고요. 이 사건의 전체 스토리를 다시 한번 구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레지널드 홈즈, 패트릭 브래디, 그리고 사망한 제임스 스미스, 이 세 남자는 어떤 관계였을까요? 밀수업을 하던 레지널드 홈즈는요, 자신의 사업 확장을 위해서 사람을 하나 끌어들입니다. 그게 바로 사망했던 제임스 스미스가 되겠죠. 둘이 밀수업을 진행하던 도중에 레지널드와 제임스가 서로 간의 이익에 의해서 어떠한 불화가 생기기 시작했고요. 고용주였던 레지널드는 결국 이 제임스를 제거하기 위해서 다시 새로운 사람을 끌어들였는데, 바로 이 제임스의 친구인 패트릭 브래디였던 거죠. 패트릭은 레지널드가 사는 지역에 도착해서 그 근처의 호텔에 묵으면서 살해 지시를 받았을 거고요. 이 제임스를 불러내서 살해할 장소로 이번 별장을 빌리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패트릭은 계획한 대로 제임스를 살해한 뒤에 바다에 유기하면서 현장을 마무리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예상치 못한 상어가 등장을 하면서 제임스의 왼팔을 집어삼키게 되었고요. 다시 새로운 뱀상어가 나타나서 첫 상어를 잡아먹은 뒤에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수족관으로 오게 되었고, 이곳에서 뱀상어가 최종적으로 제임스의 팔을 토해내면서 이번 사건이 드러나게 됐던 겁니다. 퍼즐이 맞춰지자 경찰은요, 레지널드를 유력한 용의자로 소환해서 증거 대조를 하려고 했습니다. 레지널드는 예상대로 패트릭과의 관계에서 모르는 사람이라면서 자신이 범행을 부인했어요. 경찰은 앞에서 말한 대로 확실한 정황 증거들을 입수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물질적인 증거까지 되지는 못했기 때문에 레지널드의 자백이 있지 않는 이상 범죄 성립의 여부를 가려낼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 레지널드라는 사람은요, 처음부터 이 사건을 계획한 기획자가 맞는 것 같았어요. 왜냐면은 경찰 조사를 받고 나서 4일 이후에 레지널드가 자신의 권총으로 머리를 쏩니다. 자살을 시도한 일이 생겼어요. 하지만 다행히 권총 조작이 미숙했는지 오발이 나면서 자살에 실패합니다. 레지널드는 그냥 그날 병원으로 옮겨졌고요. 치료를 받은 뒤에 자신이 수사에 협조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사건의 진상을 털어놓기로 약속했습니다. 살인을 직접 했던 패트릭 브래디는요, 살해한 뒤에 잘라낸 제임스의 팔을 보여주며 살해에 약속된 금액 500파운드를 당장 내놓지 않으면 레지널드를 죽이겠다라고 살인 위협을 했습니다. 약속대로 돈을 줄 수밖에 없겠죠. 돈을 받은 패트릭은요, 자른 팔을 그대로 레지널드의 집에 두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레지널드가 다시 이 팔을 주워서 바닷가에 던져버렸던 거죠. 여기까지가 레지널드의 자백 내용이었어요. 근데 이 진술에는 오류가 하나 있습니다. 처음에 얘기했던 이 제임스의 팔에 묶여있던 잘린 로프의 일부, 과연 이런 과정이라면 로프는 왜 묶여있냐는 거죠. 이 부분이 설명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결국 레지널드의 자백은요, 자신의 죄를 조금이라도 더 가볍게 만들기 위해서 뭔가를 숨기고 있다 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경찰은요, 레지널드에 대한 이 추가 조사를 더 하지를 못합니다.
며칠 후에 레지널드가 누군가를 만나러 나간다라는 말을 아내에게 남긴 뒤에 집을 나섰는데 이날 새벽에 자신의 차 안에서 사망하게 돼요. 사인은 가까운 거리에서 발사된 세 발의 총격 때문에 사망한 겁니다. 레지널드의 뒤에 누군가가 더 있는 게 분명합니다. 이 사건에는 레지널드가 살해된 시점도 왼쪽 팔의 주인인 제임스 스미스의 살인사건 재판을 몇 시간 앞두고 있는 아주 긴박한 순간에 벌어진 일이라서 경찰이 당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 이 사건의 전말을 모두 밝혀내야 했던 유력한 진술자였던 레지널드가 사망하면서 사건의 전말을 밝혀낼 수가 없게 됐습니다. 곧 재판이 열리자 경찰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지시를 받아서 직접 살해를 했었던 패트릭 브래디를 기소하는 것밖에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 패트릭 브래디의 변호사가 제임스의 잘려진 왼쪽 팔만 가지고는 이 피고인의 살인을 증명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아주 유력한 변론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 변호사의 말이 맞아요. 패트릭의 살인죄가 성립되려면은 레지널드의 증언이 반드시 필요했어요. 하지만 재판이 열리는 날 새벽에 누군가에게 살해당합니다. 결국에 이 재판도 패트릭의 무죄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 호주 전역을 굉장히 시끄럽게 했던 샤크암 사건이 이대로 해결되지 못한 채 마무리가 되면서 호주의 재판 역사에 아주 큰 전설처럼 남게 됐어요. 이 해당 사건의 배우자로 가장 당시에 위험한 범죄자로 꼽히고 있던 웨이먼이라는 남자가 있었는데 이름이 거론된 적이 있어요. 웨이먼은 당시에 제임스가 밀수 사건으로 레지널드를 협박하자 살해하도록 지시한 뒤에 자신의 밑에서 일하고 있던 레지널드에 의해서 자신이 경찰에 꼬투리가 잡힐 게 겁이 났었나 봐요. 이런 의심을 받지 않게 하려고 입막음을 위해서 살해했다라는 주장도 생기긴 했습니다. 이게 유력한 가설이긴 한데요. 레지널드가 살해당한 이 과정들을 보면은 아주 전형적인 외국 범죄 조직원들의 꼬리 자르기식 제거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유력한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거는 가설일 뿐이고 이거를 증명할 증거나 증인은 더 이상 없어요. 이 사건은 이대로 미제로 남게 되었고요. 그렇게 찾던 제임스의 나머지 시신이 담긴 트렁크 가방도 끝내 찾아내지를 못하게 됩니다. 아마도 바닷속에서 피냄새를 맡던 새로운 상어에 의해서 시신의 나머지가 삼켜진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미제 사건이고 영원히 밝혀낼 수 없는 사건이 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1935년 호주에서 있었던 샤크암 사건이었습니다.